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이제 1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시험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화면에 시험 관련 유의사항 얘가 이제 표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 XX 2016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수험번호.accdb라는 그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설명할 거 설명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지 받고 그 문제지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인쇄가 잘못된 곳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지 문제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있을 때 XX 2016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고요. 제한 시간은 45분이고 이름하고 이제 수험번호하고 이곳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암호 입력하는 거, 암호가 시험지의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우리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이 암호를 입력해야 우리 XX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위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답안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예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XX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 때는 우리 XX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열개 찾아가면 되겠죠. 열개 찾아가서 우리 찾아볼게요. 찾아보기 이쪽으로 들어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개의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죠. C 드라이브 찾아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버커멀 1급 기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서 시험장 따라하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 2, 3, 4, 5, 6, 7, 8.accdb 하고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열기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암호를 입력하시오 그러고 뜨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우리 암호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암호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암호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컨텐츠 사용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DB 구축하는 그 문제인데 얘가 배점이 총 30점이에요. 30점. 자, 요 DB 구축 문제에서는 총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관계 설정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필드, 조회 속성 이용하거나 외부 데이터 연결하거나 내보내게 하거나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렇게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가 총 20점 그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관계 설정하는 게 5점, 그리고 필드 조회 속성 이용하거나 데이터 가져오게 하거나 연결하게 하거나 내보내게 하거나 그런 게 이제 또 5점 해서 총 30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DB 구축하는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가 총 30점이잖아요. 이 30점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각 4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런 거 각각 이제 4점씩이라는 얘기예요. 해서 배점이 되게 크죠. 해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수정하는 거니까 거래처라는 테이블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거래처라는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다, 거래처 명이다, 담당자 명이다, 전화번호다 하고 이렇게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요. 첫 번째 있는 요 거래처 코드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는 4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 설정해 놓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 여기다가 이제 렌이라고 써 주고요. 렌이 이제 글자 수 세 주는 건데 어떤 필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라?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글자 수를 세 주세요. 그 글자 수가 4글자만 입력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는이라고 쓰고 4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글자 수, 거래처 코드에 입력된 그 글자 수가 4글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인덱스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중복 불가능으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 선택해 놓고 옆에 삼각형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복 불가능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또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끝났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담당자명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당자명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필수를 아니오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필수를 예로 우리가 설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전화번호 필드가 있대요. 그 전화번호 필드에 입력된 내용은 모두 다 별표 형태로 그렇게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요 입력 마스크요. 모두 다 이제 별표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패스워드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아무처럼 안 보이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거래처 구분이라는 필드를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래요. 추가를 하고 해당 필드에는 64,000자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전화번호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 구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긴 텍스트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면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기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있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우리가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 있죠. 그거를 이제 먼저 저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선택해 주면 되겠죠. 예 눌러주고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데이터가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눌러주면 돼요. 예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한 거 우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만 해보자고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에는 4글자만 입력되게 그렇게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설정했죠. 자, 여기 마지막 칸에다가 10011이라고 이렇게 5글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5글자 이렇게 입력해 놓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에 설정되어 있는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입력을 못한다는 얘기죠. 5글자 입력하니까.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맞은 거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4글자로 이렇게 수정하고 그 옆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거래처명에다가 시나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명은 아무것도 입력 안 할게요.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밑으로 내렸더니 지금처럼 거래처라는 테이블의 담당자명 이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뜨죠. 왜? 우리가 동그라미 3번 문제에서 담당자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라고 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길벗이라고 쓸게요. 길벗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동그라미 4번 문제에서 이제 전화번호 필드요. 전화번호 필드는 모두 별표 형태로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가 전부 다 표시가 된 거고요. 5번 문제에서 이제 거래처 구분이라는 이 필드를 맨 뒤에다 추가시켜라 라고 해서 추가된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가 또 떠요. 여기 보니까 인덱스, 기본 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떠요. 이게 왜 뜨냐?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거래처 코드가 우리가 마지막에 입력한 게 1001이고요. 맨 위에도 보면 1001이 있죠. 이렇게 중복된 값을 입력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설정하는 문제 있죠. 요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거래처 코드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필드를 그리고 구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가 있는데 요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는 자재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 필드를 참조를 한다.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 관계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요 메뉴에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에 관계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니까 관계라는 요 그림, 요 아이콘 우리가 클릭해주면 돼요. 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테이블들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라는 테이블도 추가시킬 거니까 거래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재라는 요 테이블도 추가시킬 거니까 자재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테이블 이렇게 전부 다 추가시켜 놓고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자고요.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거래처 코드라는 걸로 서로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 있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돼요. 쭉 해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지금처럼 관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이제 거래처 코드로 우리가 관계 설정하겠다 그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3가지가 나왔죠.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할 때는 여기 있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해라. 요게 이제 두 번째 거예요.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있죠. 요것도 이제 체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설정하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 거 보면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할 수 없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체크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두 개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 얘를 체크하게 되면 밑에 게 전부 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 설정돼 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자재 코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 자재 코드를 참조한다 그랬어요. 자,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가 있죠. 이 자재 코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자재 테이블에 자재 코드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재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 그리고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로 서로 관계 설정하겠다 하고 뜨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시켜주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해라 라고 얘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기만 눌러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관계창 있죠? 요 관계창에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 버튼이 있습니다. 요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계 형식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서 저장시켜주면 우리 2번 문제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조건이 3개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자재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자재 코드랑 자재 명이랑 단가가 있대요. 이 3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필드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필드에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자재 명과 단가의 열 너비는 각각 4cm, 3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부터 좀 보자고요.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시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자재 코드라는 게 있죠. 그 자재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콤보 상자 형태가 아니죠. 이걸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자재 코드 필드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일반이 있고 조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회 속성을 설정할 거니까 조회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컨트롤 표시라고 돼 있고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는데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콤보 상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콤보 상자로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아래쪽에 이제 쭉 떠요. 뜨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재 코드에 대해서 자재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자재 코드, 자재명, 단가 이 세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행 원본으로 우리가 이동해주면 됩니다. 행 원본에 가서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점점점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쿼리 작성기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재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자재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자재라는 테이블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하고 여기 뜬 거 창 꺼버리면 되고요. 우리가 자재 테이블에서 자재 코드하고 자재명하고 단가하고 이 세 가지를 가져갈 건데 지금 이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필드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 위에 보게 되면 별표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모두 다 추가시키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가시키고 다 추가시켰으니까 오른쪽 끝에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조건에 보면은 필드에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그랬어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아까 행 원본이라는 거 선택을 했을 때 자재라는 테이블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와라.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이제 자재 코드가 첫 번째 열에 들어 있잖아요. 첫 번째 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재 코드가 저장되게 하려면 바운드 열을 지금처럼 1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바운드 열이 저장할 그 열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재 코드다, 자재명이다, 단가다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자재 코드가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을 지금처럼 1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열의 개수하고 있죠. 열 개수는 우리가 3개 열을 가지고 올 거니까 열의 개수는 3개 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열 너비라고 있죠. 열 너비 요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화면에는 어떻게 되게 해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재명하고 단가는 열 너비를 각각 4cm, 3cm로 하라 그랬죠. 자재 코드도 원래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0으로 맞춰주면 돼요. 0cm. 여기다가 이제 0cm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cm라고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3cm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열이 우리 자재 코드인데 그 자재 코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0cm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 테이블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구매 내역에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자,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콤보 상자 형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자재 코드라는 거 선택을 해서 우리가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자재명하고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요 3번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는 요 작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점이 25점 이제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총 25점짜리인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3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폼을 주어주고 이 폼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 설정하는 거나 아니면 하이폼 추가하는 거, 조건부 서식하는 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문제가 5점짜리가 한 문제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요
폼을 완성하는 문제 있죠. 여기 보니까 각 3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총 5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배점이 몇 점이다? 15점이다. 그래서 폼 완성하는 게 15점짜리 하나. 그리고 이제 콤보 상자가 됐든 하이폼이 됐든 폼의 조건부 서식이 됐든 그 세 개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이제 5점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거 5점짜리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총 25점이요. 요 25점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20점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게 있는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요.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크로 함수에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매크로 함수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버릴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구매 내역을 입력하는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의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매 입력이라는 폼이 있는데 지금처럼 데이터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기본 보기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구매 입력이라는 이 폼을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지금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개 있었죠. 하나의 폼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여러 개 보이게끔 그렇게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 거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눈금자하고 여기 왼쪽에도 눈금자가 있죠. 이 눈금자하고 눈금자 만나는 이곳이요. 이곳을 보고 우리가 폼 선택기라고 해요. 이 폼 선택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제 폼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속성 시트 창이 없을 때는 속성 시트 창을 켜는 방법은 이곳에서 폼 선택기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 창에서 선택 유형이 폼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이곳에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 개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식이라는 탭을 가게 되면 이곳에 기본 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보기에는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죠. 단일 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한 개씩 보여주세요. 그거고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여러 개가 있었죠. 그게 이제 연속 폼이에요. 연속 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수정하고 나서 이제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폼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동그라미 1번처럼 우리가 문제 그림을 주어주고 그 그림처럼 이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 그림을 보고 이게 단일 폼인지 연속 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씩 그렇게 보여주면 그게 이제 단일 폼. 그리고 하나의 폼에 지금처럼 여러 개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나오면 그게 연속 폼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고 이제 확인까지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폼 본문이요.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탭 순서는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본문에서 지금 보세요. 폼 실행하자마자 지금 단가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거래처 명으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수량으로 가고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으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자재명으로 가고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합계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구매 일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왔듯이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맨 처음에 이제 폼을 실행시키면 구매 일자에 이제 커서가 가 있게. 그 다음에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름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 자재명, 또 탭을 누르면 수량, 또 탭 누르면 단가, 또 탭 누르면 합계, 또 탭 누르면 거래처 명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우리 본문에 있는 그 필드들을 그렇게 할 거니까 본문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탭 순서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탭 순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본문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순서하고 각 필드들이 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배치해 주면 돼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구매 일자가 있죠. 그 구매 일자를 맨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올릴 때는
지금 요 앞에 구매일자 앞에 보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게 이제 이름이죠. 해서 이름이라는 거, 텍스트 이름이라는 거 요거 선택하고 구매일자 밑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자재명이죠. 해서 자재명이라는 거 우리가 콤보 상자 선택해주고 이름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 게 이제 우리 수량이요. 수량도 쭉 드래그해서 자재명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수량 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합계죠. 해서 합계 쭉 드래그해서 단가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폼을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구매 일자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으로 이동이 되고요. 또 탭을 누르면 자재명, 또 탭 누르면 수량, 또 탭 누르면 단가, 또 탭 누르면 합계, 또 탭 누르면 거래처 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겁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txt 구매 일자라는 게 있고 txt 이름이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구매 일자와 이름 그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txt 구매 일자라는 게 본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txt 이름이라는 건 그 뒤에 이제 언바운드 하고 되어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헷갈리면 우리가 그 해당 칸을 찍어보면 됩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찍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요. 얘가 이제 txt 구매일자다 그렇게 나타나고 그 옆에 칸을 찍어보니까 txt 이름이다 하고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컨트롤 원본이라고 첫 번째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요. 여기에 원본을 우리가 구매 일자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삼각형 얘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 일자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언바운드라고 돼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구매 일자가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마찬가지요. 이름이라는 거 얘 선택해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이요. 여기서 이 삼각형 눌러주면 돼요. 해서 삼각형 눌러놓고 여기는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언바운드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폼을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아까는 여기 구매일자하고 이름에 빈칸으로 다 표시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매일자하고 이름을 우리가 바운드를 시켰더니 이제 해당 구매 일자와 이름들이 전부 다 쭉쭉 데이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3번 문제가 끝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txt 합계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txt 합계라는 이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시킬 수 없도록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탭 누르고 지나갔을 때 우리 합계가 들어있는 이곳에도 우리 커서가 이동이 됐죠. 그 커서가 이제 이동이 안 되게 탭을 눌렀을 때 이쪽으로 이동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텍스트 상자 얘 txt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포커스가 이동시킬 수 없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우리 탭 정지라고 있어요. 탭 키를 눌렀을 때 정지시키겠습니까? 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탭을 눌러서 이곳에서 정지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탭 정지시킬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탭을 눌렀을 때 이 컨트롤에서 정지가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때는 우리가 또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커서가 구매 일자에 있죠. 탭 누르면 이제 이름, 탭 누르면 자재명, 그 다음에 탭 누르면 수량, 탭 누르면 단가. 원래 지금 탭 누르면 이제 합계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합계로 이동이 안 되고 우리가 탭 정지를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거래처명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동그라미 4번도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폼에라고 했어요. 폼 전체에다가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폼 선택기를 선택해주면 돼요.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 창에서 선택 유형이 폼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곳에 추가, 삭제, 편집 이런 게 가능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하고 삭제만 못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추가 가능하게 할까요? 예라고 돼 있죠. 이거 추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니오로 수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삭제도 아니오로 이렇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하고 삭제가 안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을 시켰을 때 우리가 원래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레코드를 추가시킬 때 마지막에 여기 추가시킬 수 있는 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칸이 없어요. 또 지금 여기서 이 아이콘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이제 레코드, 새 레코드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가 못하게 했으니까 얘도 이제 비활성화돼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정 레코드를 우리가 레코드 선택기,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레코드 선택기라고 하는데, 이 레코드 선택기에서 특정 레코드를 선택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 눌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딜리트를 눌렀을 때 이곳 보세요. 이 폼에 이 폼과 함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이런 메시지가 왜 뜨는 거예요? 우리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풀었으면 우리가 요 폼 있죠? 폼 이제 닫아주면 돼요. X 버튼 눌러서 오른쪽 끝에서 닫아버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저장해야죠. 해서 예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자고요. 2번 문제 보니까 구매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요게 이제 5점짜리요. 자, 일단은 우리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구매 입력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조건에 보니까 구매 일자의 날짜가 짝수 날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매 일자하고 날짜가 쭉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짝수날이요. 짝수날 6일도 있고 12일도 있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건 이제 15일이다 23일이다 23일이다 얘네들은 홀수날이고요. 그 다음에 4일 4일 짝수날이죠. 5일도 우리 홀수날이고요. 이렇게 이제 홀수인 날도 있고 짝수인 날도 있는데 짝수인 날의 경우에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이 본문에 있는 이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는 거죠. 문제도 나왔잖아요.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이 모든 컨트롤들을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선택할 때는 요 앞에 눈금자 있죠? 여기서 우리가 클릭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한 번만 땡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거니까 서식이라는 요 탭으로 가주면 돼요. 서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규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규칙을 우리가 작성해 줘야죠. 그래서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짝수냐 홀수냐 그거 이제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도도 들어있고 월도 들어있고 일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날짜들 중에서 우리가 일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와서 그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뽑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day 함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서 날짜만 빼주세요. 그 날짜만 빼온 거를 우리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홀수냐 짝수냐 따질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홀수예요 짝수예요? 이거는 홀수죠. 그냥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눈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구매 일자에 들어있는 그 날짜가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 숫자가 있을 때 홀수는 우리가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있다 없다? 나머지가 1이 생기는 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생기는 게 우리 홀수고요. 짝수는 어떤 특정 짝수가 있을 때 그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값이 무조건 얼마가 생긴다? 0이 생긴다. 0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구매 일자에서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를 꺼내 왔어요. 그 날짜를 나누기 2에서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라는 얘기고 나머지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1이다. 그럼 이제 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날짜 빼온 거를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이제 모드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해서 구매 일자가 있는데 그거 모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게 뭐랑 똑같냐? 0이랑 똑같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짝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그때 이제 지정할 서식이 굵게 하고 글자색은 빨간색입니다 해서 요거 두 개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봐야죠. 해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 요 탭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우리 폼 실행해보면 됩니다. 해서 폼 보기로 실행해라. 그랬더니 지금처럼 짝수인 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고요. 색깔 안 바뀐 거 보세요. 전부 다 홀수가 맞죠. 홀수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또 5점이에요. 5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지정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변경할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아래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인쇄라는 단추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인쇄라는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그런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 얘 먼저 좀 열어보자고요.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닫기도 있고 인쇄도 있고 여기 콤보 상자도 있고 우리 레코드 찾기도 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인쇄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 폼 닫아버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생성해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만들기에 가서 우리 매크로라는 거 얘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자, 이 매크로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하기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보고서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보고서 열 거냐, 보고서 이름 써라, 보기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필터 이름은 뭐냐, 외열 조건문은 뭐냐, 창모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름이요. 보고서의 이름은 어떤 보고서요?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죠. 그래서 얘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하고 나왔습니다. 그 보기 형식은 이제 뭘로 해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라고 문제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매크로 조건이 나왔어요. 거래처명 필드의 값이 CMB 거래처에서 선택한 그 거래처명이랑 같은 정보만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조건을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면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 1에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예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매크로 1은 뭘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이 매크로, 내가 만든 매크로를 이 폼에다가 우리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우리가 인쇄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쇄라는 버튼 선택하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쇄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온 클릭으로 가서 옆에 있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이제 실행시키고 나서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모든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된 거예요. 다 출력이 됐는데 우리가 아직 매크로 조건 이거를 아직 처리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 자, 그럼 이제 문제대로 매크로 조건 이거까지 집어넣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주고요. 자, 매크로부터 수정해야죠. 매크로 여기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where 조건문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where 조건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옆에 끝에 보게 되면 요 작성기라고 있어요. 요 작성기 좀 열게요. 작성기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파일이 1234567.8.accdb라는 요 파일 풀고 있죠. 해서 이 앞에 더하기 버튼 있어요. 얘 눌러주고요. 지금 거래처 명이 CMB 거래처에 선택한 그 거래처명과 같은 정보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요게 이제 우리 폼에 들어있는 거죠. 요 콤보 상자가 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폼 찾아갈게요. 폼 찾아가서 이제 모든 폼에 들어가서 우리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이 폼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CMB 거래처요. CMB 거래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제 쭉 나타납니다. 자, 폼에 들어있는 이 CMB 거래처라는 이 콤보 상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거래처 명이라는 그 필드 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거래처 명이랑 폼에 들어있는 CMB 거래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where 조건문에 이렇게 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조건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끌게요. 끄고 나면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폼 실행시키면 되겠죠. 왜? 아까 인쇄 버튼에는 우리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우리가 지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삼성이다, 대우다, 하나다, 현대다, GS다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GS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인쇄 버튼이요. 인쇄 버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보고서가 실행되긴 했는데 거래처명이 전부 다 뭐만 나와요? GS인 것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좀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요.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는 문제인데 얘가 이제 배점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2번 문제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는 문제 풀었죠. 그게 총 25점짜리였는데 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 세 번째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고서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지금처럼 보고서를 주어주고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한 문제는 이제 프로시저 관련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가 각 3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총 문제가 몇 문제다? 5문제다. 그러면은 이 1번 문제 자체가 15점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에 나오는 게 거기 이제 5점짜리 한 문제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돼서 총 20점이 그렇게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얘 15점짜리는 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매번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물론 프로시저 문제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있어요. 쉬운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죠. 근데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5점짜리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X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해서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1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그룹별로 필드명과 거래 건수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룹 바닥글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하래요. 추가를 하고 이름을 txt 거래 건수로 그렇게 지정하고 거래 건수가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자재명과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문제 풀 거예요. 그룹 지정하는 곳에 보게 되면 정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같이 풀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림과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보고서 이제 그림을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재명이다, 구매일자다, 거래처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하고 이 제목이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봐도 또 제목이 또 써 있고요. 그 밑에 봐도 또 제목이 또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그룹을 이제 우리 자재명으로 묶어야 되고요. 그 자재명이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이런 제목들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하고 한 건 있습니다. 거래 건수하고 13건 있습니다. 거래 건수하고 9건 있습니다. 해서 이 건수도 우리가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제 잘 읽어보면은 그룹별도 필드명, 필드의 제목들이 표시가 되게 그리고 거래 건수가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얘를 일단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보니까 지금 그룹으로도 나눠져 있지 않고요. 위에 보니까 이제 자재명이다, 구매일자다, 거래처명이다, 수량이다, 단가하고 이렇게 제목들이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이 맨 위에만 있고 중간중간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추가시킬 거니까 그룹 추가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룹화 기준하고 필드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필드 어떤 걸로 우리 그룹 지정해주면 돼요. 자재명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재명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룹 바닥글에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거래 건수가 이제 표시되게 우리가 만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있어요. 요 자세히라는 걸 선택해 보게 되면 요 중간에 보게 되면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룹 바닥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자재명 바닥글하고 이렇게 그룹 바닥글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면 자재명과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룹화를 할 때 자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여기서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돼 있으니까 이제 구매 일자 것만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구매 일자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오름차순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만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시켜보니까 이제 자재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설정이 됐죠. 해서 얘 따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도 했죠. 여기 보니까 구매 일자 오름차순 정렬된 거 맞죠? 근데 요 위에 보니까 자재명이다, 구매 일자다, 거래처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해서 이런 제목들은 딱 한 번만 표시가 됐어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그룹별로 필드명이 표시되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룹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한 번만 표시가 되고 필드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자재명이다, 구매일자다, 거래처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해서 이런 제목들이 지금 페이지 머리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이게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룹별로 그렇게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그룹 머리글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거 얘네들을 싹 다 선택해 주기 위해서 요 앞에 눈금자 있죠? 눈금자 요 앞에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싹 다 선택됐죠?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머리글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머리글이 지금 이만큼 영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요 아래쪽 이 빈 공간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본문 얘를 선택하고 위쪽에다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본문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쭉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그리고 요 페이지 머리글 부분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자제명 머리글이라는 걸 선택하고 페이지 머리글하고 제목 써져 있는 곳으로 쭉 끌어서 당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각 그룹별로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닥글에다가 우리 텍스트 상자 추가하자고요. 추가해서 건수, 거래 건수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 텍스트 상자 이제 추가시키자고요. 텍스트 상자가 지금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얘가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자제명 바닥글 그 영역에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그럼 이제 거래 건수 표시할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드래그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처럼 텍스트 13이다. 그리고 언바운드하고 이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 앞에 보면 이제 텍스트 13이라고 써져 있죠. 얘가 이제 레이블이요. 여기다 이제 제목 써주면 돼요. 제목은 이제 거래 건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 건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끝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 거래 건수가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죠. 실제 거래 건수가 표시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카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별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나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txt 거래 건수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상자가 선택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기타라는 이 탭에 가주면 돼요. 탭에 가게 되면 이름하고 텍스트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txt 거래 건수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목도 바꿨습니다. 제목 바꾸고 나서 얘를 다시 찍어보게 되면 이름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제명 바닥글도 보면은 너무 넓어요. 자제명 바닥글이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빈 공백이 있으니까 얘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거 여기 선택해주고 윗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요.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크기 조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자제명이 요거인 거는 거래 건수가 한 건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것도 보자고요. 자, 자제명이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자제명이 요거인 게 지금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거래 건수가 13건입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문제 끝이요.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수량이라는 게 있고 txt 단가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을 수량과 단가 필드에 각각 바운드 시키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를 실행시켜서 봤을 때 수량하고 단가 데이터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수량하고 단가를 각각 이제 바운드 시켜서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txt 수량하고 txt 단가를 봤을 때 언바운드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바운드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거 먼저 수량 먼저요. 수량 선택해 놓고 우리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언바운드로 저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우리 수량이라고 찍어주면 돼요. 수량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단가도 마찬가지요. 단가 얘도 찍어서 컨트롤 원본에 가서 우리 단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운드 시켰으니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보고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드디어 우리 수량하고 단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자,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이 함수와 now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 표시에 얘 보니까 2020년 8월하고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래요. 일은 없죠. 그래서 연도하고 월만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이제 하나가 txt 날짜겠죠. txt 날짜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앞에 거를 찍어서 보니까 txt 날짜라고 이렇게 속성 시트 창에 나타나죠. 뒤에 것도 한번 찍어보자고요. 뒤에 거 찍었더니 txt 페이지래요. 자, 해서 우리가 txt 날짜를 그렇게 할 거니까 얘를 먼저 선택해주고요. 우리가 이 칸에다가 지금 직접 이제 우리가 포맷하고 나오라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요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있죠. 여기서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함수식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칸이 너무 좁아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일단은 now 먼저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now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표시 예에 보게 되면 2020년 8월하고 저런 형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ow라는 것 자체를 이제 포맷이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돼요. 요 포맷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줄 때 우리가 쓰는 거죠. 해서 포맷이라고 쓰고 now,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식을 지정하겠다 해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연도는 지금 4글자를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YYYY 하고 4글자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연, 한자로 표시해야죠. 한자 표시할 때 한글을 먼저 입력해 놓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한자키 눌러서 한자로 변환시켜주면 되죠. 해서 한자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월을 입력할 때 월은 8월일 때 08월이 아니라 그냥 8 하나만 써져 있죠. 하나만 써져 있으니까 M을 한 글자만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고 한글로 쓰고 한자키 눌러서 또 월도 한자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쌍따옴표 닫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문제에서 지정해준 대로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보고서 이제 실행시키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맨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2021년 1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도 끝이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갈게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홀수 쪽에만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라. 그럼 짝수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IIF라는 함수랑 모드라는 함수 얘네들을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고, 표시 얘 보니까 1페이지면 1쪽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홀수 쪽에만 그렇게 표시하지만 홀수든 짝수든 일단 페이지 번호 먼저 한번 출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 언바운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현재 페이지를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페이지스 해서 맨 뒤에다가 S자 한 글자만 더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오는데 문제에서 뒤에다가 1쪽이면 1쪽하고 한글로 쪽이라는 글자도 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쪽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끝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그냥 보고서 보기로 보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우리가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지금 1쪽일 때 1쪽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2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3쪽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해서 모든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다 넣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홀수 쪽에만 그렇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 IIF랑 모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홀수냐 짝수냐 판단할 때 우리가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없으면,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모드라는 걸로 이제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고 그 나머지 값 구한 거를 I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우리 페이지 번호 구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조금 해 놓을게요. 자, 요만큼 이제 잘라내기 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IIF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I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현재 페이지 번호 있죠? 현재 페이지 번호.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페이지를 모드 2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 나머지 값 구한 게 1이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홀수 쪽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똑같으면 이제 홀수 페이지란 얘기니까 이제 쪽번호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아까 잘라내게 해둔 거 있죠. 잘라내게 했던 거 그거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짝수 페이지일 때는 빈 공백을 출력해라 라고 해서 쌍따옴표 2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맨 뒤에서 이제 IIF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엔터.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 되죠. 해서 우리 보기라는 곳에 들어가서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여기가 지금 1페이지인데 1페이지는 홀수 페이지 맞죠? 맞으니까 1쪽하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2페이지로 이동해주면 돼요. 자, 얘를 이용해서 2페이지로 이동했더니 페이지 번호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갔더니 3쪽이다 나오고요. 또 넘어갔더니 4쪽일 때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보고서 닫자고요. 보고서 닫으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요 폼이 있대요. 요 폼에서 CMB 거래처라는 그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거래처명을 선택한 후에 레코드 찾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CMB 거래처에서 선택한 그 거래처명과 동일한 내용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폼에 필터랑 필터 온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필터하고 필터 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해 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이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이 폼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여기 콤보 상자가 있죠.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내가 대우를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레코드 찾기를 클릭했을 때 거래처명이 이제 대우인 그 레코드만 나타내라. 그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코드 찾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코드 찾기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가서 우리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죠. 이 점점점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작성기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써있기 때문에 코드 작성기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코드 작성기 선택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CMD 찾기라는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드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filter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는이라고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처 명이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야 되니까 거래처 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리고 호따옴표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하나 찍어주고 한 칸 띄고 M%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CMB CMB 거래처라는 요 콤보 상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고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에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mi.filter 필터 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는이라고 써주고 true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뒤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연결시켜야죠. 문자열 연결시키는 게 숫자일 때랑 문자일 때랑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문자일 때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숫자일 때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작성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XX로 돌아가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주면 돼요. 얘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온 클릭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이벤트 프로시저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레코드 찾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보기 이제 선택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선택하고 현대라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나서 레코드 찾기요. 레코드 찾기 찍었더니 지금 현대 것만 전부 다 쭉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폼 또 다 문제 풀었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2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업이 우리 처리 기능 구현 작업입니다. 얘가 이제 총 25점으로 그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 처리 기능 구현에서는 전부 다 이제 쿼리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쿼리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제는 이제 일반 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쿼리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 일반 쿼리가 이제 4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일반 쿼리 말고 그룹 쿼리가 됐든 크로스텍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쿼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문제당 이제 7점짜리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해서 총 배점이 25점이에요. 이 25점 중에서 이제 우리 일반 쿼리 말고 나머지 쿼리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 하나는 틀릴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쿼리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항상 뭐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XS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재와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량이 100 이상인 그 자재의 구매 정보를 조회하는 인기 자재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일반 쿼리 문제고요. 얘가 이제 배점이 4점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수 정렬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림에 보니까 이제 구매 일자가 앞에 있고요. 그 바로 뒤에 자재명하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결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테이블을 이용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자재하고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자재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 추가시키고 이 테이블 표시되는 이 창은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구매 일자가 있고 그 뒤에 자재명이 있죠. 자, 구매 일자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 두 개의 필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이거 조금 크게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켜 보게 되면 여러 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 9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 봤을 때는 10개가 나왔죠. 10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량이 100개 이상인 그 자재의 구매 정보를 조회해라 그랬는데 지금 저는 요 쿼리를 만들 때 수량이 100 이상이다. 그 조건은 안 줬거든요. 안 줬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량이 100 이상이다 해서 요 조건 좀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량이 100 이상이다 하고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량이라고 이 필드가 있죠. 이 필드를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시킬 거예요. 추가시키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건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건 써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 수량이 10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수량을 보니까 100개 이상인 것들만 전부 다 이제 추출이 된 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디자인북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아직 문제 덜 풀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구매 일자 필드 있죠? 여기 가서 우리 정렬이 있어요. 정렬에 가서 우리 오름차순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제 구매 일자하고 자재명 이 두 가지만 출력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수량은 아까는 제 거 봤을 때는 수량이 100개 이상인 데이터들만 쭉 보여졌죠. 요거를 이제 표시 안 되게끔 여기 표시라는 곳 있어요. 여기서 요거 체크 해제해주면 됩니다. 체크 해제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량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돼서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예 누르게 되면 이제 쿼리 이름 써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인기 자재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인기 자재하고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기 자재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라는 곳에 보게 되면 인기 자재하고 이렇게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구매 월별 수량과 단가의 합계
합계요. 합계를 조회하는 월별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매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또 다른 쿼리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매월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수량이 합계다, 단가의 합계다 하고 써져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소리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쿼리 디자인 선택해주면 됩니다. 쿼리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 표시해라 라고 뜨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매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할 거니까 요 두 번째 탭 쿼리라는 거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매 현황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 표시 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거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구매월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나타내야 돼요. 자, 구매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는 없어요. 구매월은 없는데 구매일자는 있습니다. 구매일자 그러면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일자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요 세 개 필드를 이제 나타내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이렇게 땅 하고 시키게 되면 구매일자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2월 달 거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거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 거 이만큼 있고, 또 2월 달 거 또 있고, 3월 달 거 있고, 쭉쭉 있죠. 요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월별로 이제 묶어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구매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쿼리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 묶는 방법 어떻게 묶을래?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량하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계를 볼 거죠. 합계를 볼 거니까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구매 일자, 여기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월만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요거 좀 크게 좀 할게요. 이렇게 크게 좀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구매 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우리 제목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낼 제목은 구매월이다.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매 일자가 있는데 구매 일자 중에서 우리가 먼스라는 함수로 구매 일자라는 이 필드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 일자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제목 쓰는 거, 제목. 여기 맨 위에 이제 문제 그림 보면 구매월이라고 돼 있죠. 구매월이라는 제목으로 요것들을 나타내 주세요. 그때 이제 구매 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스라는 함수를 묶어서 월만 추출하고 그 숫자에다가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이런 형태로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2월 달 거, 3월 달 거, 4월 달 거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 안 보이면 필드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도 끝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그냥 쿼리 닫아주면 됩니다.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얘 선택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월별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쿼리 이름을 월별 현황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월별 현황이라고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납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납품처에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고 해당 납품처별로 납품 수량의 평균을 조회하는 납품처별 평균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게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걸 우리가 만들 건데 매개 변수 쿼리가 지금처럼 사용자한테 뭔가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 만드는 게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또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주면 됩니다.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 표시해라 라고 뜨죠. 문제에서 납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납품 현황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테이블 표시창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결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납품처 나타낼 거고요. 그 뒤에다가 납품 수량의 평균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납품처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고요. 납품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시그마 요약 눌러주면 돼요. 요약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묶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납품 수량에 우리는 평균을 볼 거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모든 납품처에 대해서 납품 수량의 평균이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데이터, 모든 레코드를 다 보는 게 아니죠.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납품처 요거 좀 수정 좀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납품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납품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제가 여기다 납품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조건 쓰는 부분에다가 제가 썼더니 지금처럼 실행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사용자한테 이제 뭔가 입력을 받겠다 그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강릉 전자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강릉 전자 것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처럼 강릉이라고 이 두 글자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강릉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강릉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를 찾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조건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는 그곳에 입력된 게 포함되는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고 우리가 조건을 조금 수정해주면 돼요. 문제에서도 납품처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납품처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 like라는 그 명령어 써주면 돼요. like라는 연산자 요거 써서 자, 우리 모든 거 다 찾아달라 써주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입력한 거 모든 거 다 찾아달라.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모든 거 다 찾아달라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납품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떴죠. 뜨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문제 그림처럼 강릉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시킨 대로 다 했죠. 다 했으니까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예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시킨 대로 쿼리 이름은 납품처 별 평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여기에 쿼리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거래처 명별, 이름별, 거래 횟수를 조회하는 거래 횟수 조회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할 테이블이 거래처라는 테이블이랑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거래 횟수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이 필드를 이용해서 거래 횟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해라 라고 뜨죠. 여기서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이랑 구매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두 개 테이블 추가시켜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쿼리를 이제 크로스텍 쿼리로 변경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크로스탭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탭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거래처명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쭉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낼 그 데이터가 우리 거래 횟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거래 횟수는 우리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의 거래 횟수는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거래 횟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거래처 명 나타내야 되니까 거래처 명,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 횟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거래 횟수는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우리 거래처 코드로 하라 그랬으니까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 표시해야 되니까 이름,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름 있죠. 이름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실제 이제 횟수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이 횟수도 우리 거래 횟수죠. 거래 횟수는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이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한 번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씨가 좀 잘려서 보이니까 이거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좀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 횟수라는 거는 이 거래처 코드가 몇 번 이제 나왔냐 그 횟수를 그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횟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 묶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전부 다 이제 개수로 이제 우리가 횟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텍 쿼리에서 행 단위로 나타낼 게 우리 거래처 명이요. 거래처 명이랑 그 다음에 거래 횟수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행으로 나타낼 겁니다. 행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쭉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 머리글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은 열 단위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열 머리글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제로 나타내는 이 횟수요. 이 횟수가 우리 거래처 코드 가지고 개수된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값으로 이제 표시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래처 명하고 이렇게 쭉쭉 표시가 됐죠. 거래처 명은 맞고요. 그 다음 거 보니까 거래처 코드라는 제목으로 해서 횟수가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래 횟수라는 그 제목을 써야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있는 거래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요 위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실제 횟수가 이렇게 사람들별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 맞습니다. 그럼 요 거래처 코드라는 거 요 제목만 좀 바꾸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두 번째 있는 얘요. 얘 가지고 할 건데 맨 앞에다가 이제 내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써주고 중간에다가 콜론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요.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은 이거다. 화면상에 나타낼 때 이걸로 나타내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거래 횟수로 이렇게 제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 있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도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꺼버리고요.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선택해 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거래 횟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제목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 횟수 조회라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하나 더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4번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감독관한테 이제 문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감독관이 이제 문제지 제출하고 퇴실하라고 할 겁니다. X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친숙할 텐데 XX는 학교 다닐 때 거의 안 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요. 낯설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히려 엑셀보다 XX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XX라는 프로그램 이 자체가 우리가 원래 안 쓰던 프로그램이고 처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설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 풀다 보면 조금씩 적응이 돼요. 이 XX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땡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언제까지? 정답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 혼자서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를 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반복 연습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